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다른 어려움 없었어요? 지금 좀 어려움을 겪었죠. 옷이 박순봉 기자의 옷을 보면 한쪽이 완연히 젖어 비가 갑자기 들어올 때 많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박순봉 기자가 어려움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네, 들어오신 김에 옷을 보시면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발도 다 젖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도 오늘 이제 서울 양평 쪽에 집중이 되는데,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한 것이 과연 본인의 독자적 결정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닐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백지화 추진과 관련해서, 백지화와 관련해서 원장관과 용산과 교감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네. 사실 이제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확인은 안 되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 내지는 아주 최측근들만 알고 있을 텐데, 일단 원장관이 전적으로 결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 내지는 이제 여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정도 사안을 대통령과 소통 내지는 교감 없이 원장관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배경으로 볼 만한 게 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이런 얘기들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보냈잖아요. 부처 4곳에 보냈고, 특히 그곳에 5명 중에 5명을 4개 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한 개 부처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2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게 좀 궁금했었죠. 왜냐하면 국토부에 차관을 2명이나 보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서관을 2명이나 보냈다는 거는, 그럼 국토부가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뜻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국토부만 예외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네. 강경 대응했던 걸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권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 말로는 예전에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스타 장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 빼고는 이제 원희룡 장관뿐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즉 이제 소통 여부, 직접적인 소통 여부는 확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감 내지는 자신감의 발현이다, 이런 정도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명의 차관을 대통령실에 직접 내려보낸 것도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또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총선 좀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낸 차관들도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원장관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힘을 실어주는 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남말님께서 박순봉 기자 어깨가 엉엉 울고 있네요. 네. 눈물 좀 닦아주시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징을 걸었습니다. 정치 생명과 장관직까지도 걸겠다. 어차피 이제 나중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려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정말 사퇴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강도 높게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의 일환일까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존재감 부각 내지는 퍼포먼스로 보는 게 맞다, 이런 해석들이 많고요.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섰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약간 여권 전반적으로 이 백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후퇴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원장관이 질렀는데, 그 다음에 좀 반대 목소리도 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깨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선 거다, 약간 오버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원장관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 2가지 흐름을 하나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정치로의 복귀, 그러니까 내지는 존재감의 재발견,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측근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제주지사로 갔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원희룡 장관은 원래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제주지사로 간 다음부터는 중앙 정치에서 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호족처럼 지낼 수는 있는데 지방에 호족처럼 지낼 수는 있는데 원래 대선을 목표로 하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잊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경선 때도 그렇고 이제 캠프에서 일할 때도 뭐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걸 하면서 좀 강한 표현들도 많이 쏟아내고 네. 이렇게 이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결국에 이제 대선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이 행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권 내에서 또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비슷한 얘기를 좀 해요. 예전에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이었는데 그때 그 MBC의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현근택 변호사랑 원희룡 장관이 싸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나요. 있으실 거예요. 네. 정치인싸라는 그런 프로였는데 같은 제주 출신인데. 맞습니다. 현 씨라서 이제 제주 출신이죠.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아내가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해서 뭐 이제 소시오패스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는데 현근택 그 당시 대변인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한참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화를 내다가 떠나서 당시에도 평가가 이게 조금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보면은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는 박순봉 기자가 이제 퍼포먼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땅의 존재를 이미 인지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 원 장관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집원까지 언급하면서 집원까지 언급하면서 김 여사 땅 문제를 질의했던 한준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원 장관의 가짜뉴스 주장 사퇴 문제에 또 어떤 입장입니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최근에 대곡 소사선 개통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초대를 못 받았다가 다시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곡 소사선이라는 게 이 지하철 노선인가요? 대곡 소사선 그 개통이 되면서 참석을 했던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때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SOC 위주로 국토부를 통해서 총선 표심 얻기에 나설 거다 여건이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곡 소사선 개통식 논란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걸로 이제 수도권 민심을 가져오려 할 거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 총선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잘 드는 칼로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화된 걸로 보더라고요. 이제 일단 민주당 입장은 그간에 이제 심증만 있었던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어떤 커넥션 그리고 뭐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 소속 전직 군수 땅도 있다 이렇게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는 물타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원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니 정쟁화될 수 있어서 백지화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유를 들면서 그렇죠. 백지화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화난 그 양평 민심을 민주당 탓으로 또 돌리는 수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아까 그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공세를 사퇴의 명분을 삼아서 아까 박순봉 기자가 말했듯이 총선에 자연스럽게 출마하려는 그런 하나의 가교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의혹이 뭐 사실로 드러나면 원희룡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자, 박 기자님의 오늘 어깨가 정말 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제입니다. 우리 스트릿 뉴스 파이트에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4923님께서 박 기자님 얘기를 듣고 장화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신발 얘기를 괜히 하진 않았네요. 네, 박 기자님이 장마의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직전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39.1%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봐야 될까요? 여권 전체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좀 판단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쭉 오르다가 어제 조사에서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가 나왔는데 올랐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 제일 높았던 거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만 보고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변수로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악재가 안 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랐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갤럽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떨어진 이유는 결국 이제 양평 고속도로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좀 분석이 다양한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요 1일 일간조사 내용도 있거든요. 그 일간조사 내용을 보면은 7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되죠. 그때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4.9%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 날인 7일에 38.3%로 훅 오르거든요. 이제 훅 떨어졌을 때 뭐였냐면은 그날 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응 때문에 오른 거냐 안 오른 거냐 요거 가지고도 좀 여권 내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있어서 일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한 번 더 봐야지 이게 실제로 악재로 작용하느냐 아니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여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갤럽 여론조사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나온 것까지 쭉 보면은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외교였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1순위로 올라가요. 긍정평가 이후 1순위로요. 아니요. 부정평가 1순위. 이후 1순위로. 올라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컸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봤을 땐 요거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 이슈로 그냥 뭉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교 문제로 반대했다가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반대했다가인데 그 밀집도만 달라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그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선이 두 개라고 치면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랑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괜찮다라고 여권은 보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좀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다만 어쨌든 이 백지화 선언이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능과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대통령 지지율의 결정적인 국정 운영 평가의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었다. 타격이 아닌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분석이 된다. 다만 이제 이 양평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추세를 좀 더 봐야 봐야겠다. 돼요. 네, 리얼미터가 네. 한 번만 떨어져서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김건희 로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국조 또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이제 또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또 태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디까지 확대할지 민주당의 전략이겠죠. 일단 민주당이 늘 했던 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분란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띄워놓긴 했지만 이게 아직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을 많이 토로를 한다고 해요. 네. 의원들을 보면. 근데 사실 후쿠시마 이슈를 지금 한 달도 넘게 민주당이 쭉 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실제 내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박순봉 기자가 지적을 굉장히 잘 해줬는데 그 지지율 후쿠시마 이슈가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거를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좀 고심점이었습니다. 그 후쿠시마 장애 집회를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후쿠시마 관련 이슈로 해서는 지지율이 대통령 그렇죠. 지지율이 타격을 떨어지지 받거나 않는 거죠.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양평이 문제로 대정부 견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 지지율 영향도 훨씬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큰 장이 하나 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번 이슈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걸로 보는데 2마리 토끼요. 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국토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준호 의원도 국토위원 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 김건희 여사 이 2가지 요인의 이제 정책 결정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국정농단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를 세게 올리는 분위기인데 원희룡과 김건희 네. 두 사람을 다 잡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TF를 만드는 걸 시작으로 국정조사도 당연히 추진을 하려고 할 텐데요. 다만 이번 사안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연말쯤에 이미 패스트트랙을 띄워놓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평이나 이런 이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연말에 국회 표결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더 느낄 수 있게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에서 뭐 국정조사까지 어떻게든 하겠다, 강행을 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보다는 좀 하나의 과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동력을 얻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을 하나의 정치적 장이 있었다고 민주당에서 보는 것은 연말쯤에 있을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원희룡 장관이 그 백지화 선언을 강하게 한 거 요거 좀 여권 전반적인 그 야당에 대한 대응 기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각보다는 악재로 여권의 악재로 작용이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예전에 광우병 사태처럼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광우병 사태 때는 이제 표현을 처음에 바로 두드려 맞다가 그로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잖아요. 다 저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계속 맞받아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일종의 이제 정쟁의 장이 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일종의 가짜 뉴스라는 그 프레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딱 나오니까 이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역시도 양쪽으로 딱 붙어주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과 지금의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대응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명락해동으로 가봅니다. 명락해동. 자꾸 이렇게 명락해동. 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오늘이죠. 오늘 네. 만납니다. 자, 저녁 만찬인데 또 주목이 되는 것은 친명 비명은 어떤 또 인식일까, 어떤 또 반응이 나올까, 이 계파별 기류와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비공개 막걸리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오늘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나올 메시지는 어느 정도 하나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회동에 응하는 그 속내는 동상이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동상이몽이다. 네, 일단 오늘 메시지는 둘이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 실정과 폭주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는 통일돼 나갈 수 있다고 양측 모두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친낙계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재명 체제에 힘을 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정부 견제에 있어서 힘을 합하겠다는 거다. 이건 명확히 다른 거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던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 회동은 더없이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계속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 당이 쇄신해야 한다. 이런 공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잡음이 계속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통합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나려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 왜 이런 회동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응해주느냐, 이런 메시지에 왜 동의를 해주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낙연 대표 측이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도 우린 통합 메시지 못 낸다, 그러기 어렵다, 우리는 민주당 쇄신 이야기를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렇죠. 기류였는데. 네, 그런데 회동 날짜가 잡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통화를 해보니까 기류가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뭐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한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윤석열 정부 견제에 힘을 함께하겠다. 이것까지 낼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지금 어떤 사정이 있냐면요. 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많이 내주는 그림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결국 지금 친낙계 의원들의 공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날 이제 자리에 배석하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도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개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친낙계 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굉장히 몸이 달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공개 회동에서 아예 좀 대놓고 공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둘이 회동을 해서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라도 띄워주면 친낙계 의원들의 공천에 이재명 대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낙연 대표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둘 다 원하는 게 서로 다르죠. 그래도 결국 이 두 사람의 회동으로 성사될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정부 견제를 명분으로 서로 얻으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지 기자 얘기한 걸 이제 들으니까 민주당 모 관계자가 좀 분석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좀 네.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친명계나 비명계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종의 소강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적당하게 화해를 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서 이 분위기를 좀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네. 했는데 그럼 왜 소강 상태냐? 원래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검찰에서 온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더 추가적인 뭐 수사가 이뤄져서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체제 자체가 끝날 걸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적당히 서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쪽의 그런 공천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 건 아까 이은지 기자도 이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명계 쪽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수도권 쪽에 이제 모 관계자한테 수도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게 더 좋겠느냐 아니면 없는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은 어쨌든 비명계 내지는 어디에서 새로운 구심점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결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 어떻게 한 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다 같이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낙연 전 대표 내지는 이런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속내는 이제 상황이 오면은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또 언론 보도가 될 텐데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또 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어제는 또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뭐 비판이 많았다면 그 비판에 또 수긍하고 이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자, 자녀들 문제가 정리국면에 들어가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조금 더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 동반 출마설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또 추미애 전 장관 두 사람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둘 다 출마를 좀 할 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지난번에 위성 정당이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행 선거구제 내에서 조국 비례당을 만들면 한 석이라도 얻어서 원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좀 당을 같이 만들자, 비례당을 만들자라고 컨택하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광주 신당 창당설을 또 많이 그렇죠. 네. 광주 출마 신당 창당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도 이렇게 컨택이 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도 청취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광주 출마설 얘기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 뭐 신당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당으로 출마를 하려면 당선될 곳은 광주 한 곳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뭐 아들이 학위를 직접 반납한다든지 결자 해지를 한 것인데 이걸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굳힌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이분이 출마하려는 동의는 조국 전 장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지금 본인이 보수의 총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 좀 억울한 오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처럼 한마디로 명예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조 전 장관과 같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일부이고 설 정도인데요. 오히려 추 장관은 민주당에서 대표까지 지냈었고 현역 의원으로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5선 의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추 전 장관은 그 코스를 타긴 좀 어렵고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광진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제가 나와요.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는데 네. 지금 그 광진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곳의 현역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원입니다. 그럼 상당히 고민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그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총선인데 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국민의힘의 한 석도 뺏기면 안 되는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수도권 여론조사를 정말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든 추미애 의원이든 둘 다 돌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최고위원이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 뭐 전 장관도 하셨고 5선 의원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고민정 의원보다 더 인지도가 또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다시 광진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한간에 알려진 바로는 이 광진을 지역구에 전 서울 정무부 시장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알려진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네. 했죠. 아예. 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런 후임으로서 네. 가서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력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선택 등 상당히 광주가 또 주목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네. 자, 이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정의당이 요즘에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현직 당직자들이 대거 탈당하고 천호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라는 세력의 움직임 또 이정미 대표가 재창당을 말했던 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 또 장혜영 류호정 두 비례대표 의원은 뭐 신당 창당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어제 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세 번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좀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당내 세력이 네.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탈당을 한 건 또 새로운 진보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복잡한데 원래 이제 예전 그림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정의당이 당 주류가 있죠.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가 있는데 장혜영 그리고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하고 좀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시켰죠. 이렇게 좀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진보라는 세력이 탈당을 대규모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당 주류하고 세 번째 권력은 일종의 뭐 휴전 내지는 소강 상태를 맞았고요. 대규모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묘하게 그림이 만들어진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뭐 세 번째 권력 쪽 사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진보 쪽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 정의당 구성원들이죠. 새로운 진보는 이제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류하고 세 번째 권력이 남아 있는 거고 새로운 진보는 이제 별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상황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내지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겠지만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외세랑 싸워가지고 당내를 좀 그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좀 너무너무 시끄러웠거든요. 탈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진보가 갑자기 탈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당내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식을 하면서 내부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가 결국 탈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권력 내지는 정의당 쪽에서는 이 새로운 진보가 조금 시기를 좀 안 좋게,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도의를 좀 넘어서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주간이 그 탈당을 한 주간이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의 그 추모 기간이에요.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도 좀 그 따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새로운 진보가 내고 있는데 그 시점에 하필 또 이렇게 탈당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뭐 정의당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요약을 해주시죠. 뭐 너무 잘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지금 야당을 이제 출입하고 있으니까 네. 예전의 정의당과 지금의 그 정의당의 위상은 정말 많이 다르죠. 아하. 그래서 사실 지금 정의당이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흐름은 제3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이번 탈당 사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뭐 정말 소멸하는 것 아니냐 정의당 자체가 이런 위기 의식까지 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현직 당직자들도 더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정의당 자강파에서는 이제 현재 이런 탈당을 내년 총선에서 뭐 본인들 당선을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